안녕하세요. 2024년 2월 조용한 생활입니다. 날이 가고 해가 가고 음력으로도 해가 바뀌어도 새 영화는 계속 개봉합니다. 그렇기에 극장전은 또 열려야만 하죠. 시내21 송경원 편집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세 편의 영화 있습니다. 주스틴 트리에 감독의 작년 황금종려상 수상작 추락의 해부. 다가온 오스카에서도 5개 부문에 후보 지명을 받았고요. 두 번째 영화는 패딩턴 시리즈 제작진의 로알드 달 팬픽이라고 할까봐요. 로알드 달 원작이긴 한데 또 딱 원작은 아닌 원카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전사를 자유롭게 상상해본 영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화는 알렉산더 페인 감독의 신작 바튼 아카데미입니다. 처음은 추락해부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드는 감상은 요즘 아카데미가 봉준호 감독이 로컬 영화제라고 쫑코를 준 다음부터 칸이랑 베니스 영화를 후보 지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카데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확실히 풀이 좀 많아졌잖아요. 네. 심사위원 풀이 많아지고 나서는 뭔가 변화가 있는 거는 확실히 보이는 것 같고 로컬 영화제를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인지 모르겠지만 괜히 그래 보이죠. 추락의 부는 작년 칸부터 사실은 저희 계속 얘기했던 네. 작품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 작품이 엄청 소프트한 작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길이도 좀 긴데다가 그렇죠. 감독님이 사실 국내 관객들은 되게 낯선 네. 분이기도 해서 얼마나 이렇게 반응이 있을지는 좀 의문이었는데 지금 거의 한 6만, 7만 가까이 갔거든요. 요즘 아직도, 숫자로서는 상당히 높은. 아직도 계속 관객이 들고 있는 중이니까 2월 달에 나온 아트하우스 무비 중에는 가장 주목도가 높은 작품이었죠. 네. 오스카에서도 얼마나 수상할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되고 얼핏 보기에는 법정 스릴러처럼 보이지만 또 딱히 법정 스릴러라고 할 수는 없고 또 가족 드라마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궁극적으로 정확한 거는 이제 결혼에 관한 해부라는 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프랑스 그르노블의 눈 덮인 산장에서 사무엘이라는 남성이 추락사를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유명한 작가인 그의 아내 산드라 휠러가 연기하죠. 그래서 1차 용의자로 꼽히고 수사와 재판이 시작이 되죠. 그날 산드라는 남편이 죽기 전에 자기를 인터뷰하러 온 어떤 학생 하고 집에서 만나서 대화를 시작을 하다가 남편이 위층에서 고의적으로 시끄럽게 튼 음악, PIMP라는 음악인데 그 음악의 그 소음을 이기지 못해서 다음에 하자. 그러고서 학생을 배웅하고 귀마개를 한 채 잠이 들어서 몰랐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녀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처음 발견한 거는 과거의 사고로 시력을 거의 잃은 어린 외동아들 다니엘하고 그의 안내견인 보더콜리 스눕. 과거 두 부부랑 친분이 있던 프랑스 변호사가 산드라의 변호를 맡고 그다음에 이 여론이 막 들끓기 시작하죠. 유명 작가인데 또 자기 소설에 자전적인 내용을 많이 담았었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쓴 소설 속에서 남편을 뭐 죽이는 상상을 한다거나 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또 딱 타블로이드가 물기 좋은 그런 뉴스인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시작되면서 이제 미디어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러닝타임이 재판 과정인데 이게 우리가 많이 본 법정 장르가 미국 영화들이잖아요. 네. 이 영화를 보면 프랑스 법정은 참 다르구나라는 거를 그렇죠. 네. 아무나 말하고 싶을 때 말을 하면 되나 보다 저 나라 법정은. 우리 법정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랑 또 비슷하기도 하고 일본, 그쪽이 미국 모델이겠죠. 디테일은 또 다른데 법정물마다 그쵸, 국가의 다르고. 어떤 느낌들이 확실히 묻어나고 영국 법정 드라마들 보면 또 다르잖아요. 다르죠. 이 프랑스 법정이 정말 프랑스답다라는 생각이 드는. 여러분 이게 프랑스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 영화를 보시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느낄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사람이 죽었으니까 영화의 초점이 당연히 누가 죽였나 타살이라면 그리고 산드라는 유죄일까 무죄일까가 영화의 포커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네. 이 영화가 진짜 해부하고 싶어하는 건 왜 자살을 만약에 했다면 왜 자살을 했을까? 아내가 죽였다면
왜 그럴 지경까지 부부관계가 악화가 됐을까라는 질문이 주가 되게 되고 재판 과정에서 이 독특한 프랑스 법정 시스템에 힘입어 결혼 전체의 서사가 만천하에 공개되게 되고 그 어린 아들까지 그 과정을 방청객으로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떤 얘기들이 밝혀지냐면 남자가 런던에서 교수로 일하면서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도 소설을 쓰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이미 이제 성공을 했고 그래서 점점 더 사무엘은 소설에 이제 매달리고 전념하고 싶어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교수하느라 소설에 집중을 못 한다라는 그런 박탈감도 갖고 그렇게 지필에 몰두하다가 아들이 4살 때 정해진 시간에 아이를 데려가는 그 당번이었는데 안 데리러 가서 교통사고가 나고 그것이 오늘날의 시력이 그렇게 손상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사무엘은 이후에 죄책감이랑 자격지심이 심해졌고 나아가서 홈스쿨링을 내가 하겠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그다음에 아내는 자유롭게 자기 커리어에 집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또 사무엘은 나는 이제 집안에 들어박혀서 집안일까지 하고 시간을 빼앗긴다. 그리고 자기가 개화를 못 시킨 아이디어를 아내한테 들려준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자기는 안 쓴다고 했어요. 분명히. 네네. 근데 아내가 그 아이디어를 훔쳐서 성공적인 소설을 만들어냈다는 거에 되게 질투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가족들의 일상 대화를 소설을 위해서 막 녹음을 하고 처음에는 알리고 녹음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말도 안 하고 녹음을 하고 그러다 둘 사이에 섹스가 없어지고 그리고 산드라는 바이섹슈얼이거든요. 그래서 여성과 바람을 피는 일도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죽은 날 1층에 인터뷰를 하러 온 여성과 산드라가 되게 노골적으로 산드라 쪽에서 플러팅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증언이나 또 우리도 봤죠. 영화 첫 장면이 그거니까. 그걸로 알게 되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재판 과정에 밝혀지고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이 사무엘이 죽기 전날 두 사람이 크게 싸웠던 거를 또 녹음을 해놓은 파일이 지인을 통해서 제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녹음은 예외적으로 이 영화에서 플래시백으로서 우리한테 보여지기도 하는데 일부만 보여주고 이제 뒤에는 사운드만 들려줌으로써 아주 절묘하게 산드라가 유죄일까 무죄일까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시퀀스는 옛날에 결혼 이야기에서 스칼렛 조한슨하고 아담 드라이버가 싸우는 장면도 상당히 명장면이었는데 이 시퀀스도 굉장히 나중에 알고 보니 감독님이 같이 사는 파트너 남성이랑 같이 각본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 여자 같이 사는 커플의 관점이 다 들어있어서 이렇게 좋은 대사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대한 증인으로서 어린 아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친구가 결정적 증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초점으로 영화가 흘러가게 됩니다. 이 영화는 초반엔 법정물인 것 같고 법정물의 어떤 틀을 쓰고 있지만 사실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관계에 대한 진실들을 고백하는 영화이고 딱 제목만 들으면 그 유명한 법정물들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살인의 해부 같은 오토 프레밍거 감독의 그걸 딱 연상시키는 그것도 사실은 낚시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의외로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영향을 실제로 받았다고도 하더라고요. 그 똑똑한 개가 나오는 것까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크게는 법정 공방신 위주로 갈 것 같다. 적어도 중반까지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데 어쨌든 영화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건 사망사건의 진실, 범인 찾기를 하는 영화는 아니고 진실보다는 진심을 더듬어가는 영화인 것 같고 살인이라고 하는 사건을 해부하는 게 아니고 굳이 해부하면 결혼생활 아니면 저는 제목을 정말 잘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추락이잖아요. 추락도 약간 ING 느낌이죠. 과정. 추락하고 있는 관계가 망가지고 있는 과정을 한번 해부해보는 영화인 것 같아서 무엇이 추락하고 있는 건가 그걸 한번 살펴보게 만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부부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아버지와 아들 관계 어머니와 아들 관계이기도 하고 사실 이거는 약간 전작들이랑도 결이 되게 비슷하다고 봤어요. 시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빅토리아도 그랬고 시빌도 그렇고 이 감독님의 특기 아니면 접근한 방식 중에 하나가 상황을 놓고 그 상황에 던져진 인물의 이면을 파헤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비슷한 구성인 건 거죠. 그래서 끝으로 갈수록 처음에는 이게 약간 살인해부 같은 영화인가 하고 접근하다가
이를테면 베르만의 결혼의 풍경이나 아니면 레볼루셔너리 로드나 네. 아니면 결혼의 아기 같은 그런 영화들에 훨씬 더 정서적인 결에 가까운 것 같고 다만 이것도 프랑스적이라고 하면 그런데 훨씬 냉혹한 좀 더 비호감적인 느낌으로 이제 캐릭터들을 묘사하고 있어서 그게 오히려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거리를 맞아요. 벌려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독이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여성 캐릭터나 여성 캐릭터 중에도 이제 성공한 캐릭터들에 대한 어떤 왜곡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왜곡을 좀 벗겨내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결혼이라는 관계에 대한 허상을 벗겨내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방편으로 이제 법정이라는 무대를 선택을 한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이 사람들이 지금 프랑스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산드라는 독일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남편은 프랑스 사람이고 그리고 집에서는 영어를 쓰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법정에서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갔는데 이렇게 절박한 자칫하면 살인범이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왜 굳이 모국어가 아닌 통역도 있는데 법정에 네. 프랑스어로 진술하기를 강요하는지 굉장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언어를 쓰는 외국인의 입장, 아웃사이더의 입장, 그리고 일단 한번 차별받는 입장 그런데 이 여성을 세워놓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장치로 되게 영리한 설정인 것 같은데 네. 서로 다른 언어를 쓴다고 하는 건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은 말 하고 있지만 사실 딴 세계 그런 체계를 의미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비슷한 계열의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둘 다 소설을 쓰고 싶기도 했고 근데 성향은 또 반대죠. 서로 언어로 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통하지 않는 상태에 대한 묘사도 가능한 것 같고 그 장치가 후반부에 관계에 대한 표현들을 하는데 되게 결정적으로 작동을 하고 그게 이제 아들에 관한 것들로 많이 묘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산드라는 아들과 프랑스어로 대화하지 않거든요. 영어로 하죠. 자기는 네. 영어 정체성이니까 영어로 대답하고 근데 법정에서는 프랑스어를 하게 강요를 받잖아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랑 훨씬 더 친밀했기 때문에 프랑스어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편한 쪽이었단 말이죠. 그 엄마 캐릭터가 아들과 얘기할 때도 계속 영어를 쓰다가 점점점 어느 기점으로 프랑스어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이제 프랑스어로 말을 건네는 그게 큰 장치를 동원하지 않고 내가 너한테 한번 접근해 볼게, 너의 언어로 가볼게라고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런 언어 장치들은 되게 영리하게 잘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순간도 있어요. 이 남편이 아내를 공격하면서 내가 다 희생해서 이런 거다. 근데 난 지금 뭐 소설도 못 쓰고 애도 내가 와야 되고 당신이 내 시간을 막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언어만 봐도 왜 집안에서 영어를 쓰기로 하느냐. 다니엘은 지금 이제 프랑스어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언어를 고집하냐라고 하죠. 근데 산드라가 어이없어 하면서 나 독일 사람이야. 영어는 중간지대로 우리가 합의를 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정말 저렇게까지 자기중심적으로 남편이 생각을 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프랑스 말만 아니면은 상대방 위주인 것인가. 네. 둘 다 제2의 언어로 소통하는 게 공평하지 않은가. 그렇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추락이라는 모티브만 놓고 보면 영화가 표면적으로는 전통적인 관계들을 다 역전시켜 놓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아내는 강하고 성격이 되게 남편 되게 유순하고 약한 것처럼 나오고 유순은 모르겠고 유약하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아내는 성공했고 남편은 또 그러지 못했고 같은 분야에서 그랬기 때문에 훨씬 더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 막간일의 성취가 아내가 월등하니까 남편이 자연스럽게 가정일을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볼 때는 되게 불만이 없는, 그러니까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법정 과정에서 밝혀주는 건 뭐냐면 남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열등감과 그게 어떻게 비틀려 나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꺼풀씩 밝히는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이 산드라 흘러 맡은 여성 캐릭터는 처음부터 그냥 좀 대놓고 얘기하면 비호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인 척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누군가의 호감 주는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그 자기의 위력과 어떤 위상도 알고 있고 그걸 통해서 처음에 나온 취재원 여성을 약간 유혹하고 플러팅하는 그런 것도 보이고 그래서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저는 되게 매력 있던데. 자존감이 엄청 있고 자기 색깔이 확실한 사람인 건 거죠. 그렇게 역전을 기본적으로 시켜놨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거를 들어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역전을 시키는 진짜 그러냐라고 아마 아까 언어에 관한 문제도 그랬지만 이건 중간지대의 언어인데
이 사람의 이기적인 무언가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아니다라고 하는 어쩌면 역전된 관계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도 한 번 더 역전시키는 장치로서의 추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